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오로지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결정된다. 못한다는 말은 결국 하지 않겠다, 하기 싫다는 말일 뿐이다. 이처럼 인생을 바꾸려면 생각과 말부터 바꿔야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자꾸만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자라면 어느덧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정말로 부정적인 일이 생겨나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그 생각은 더 또렷해집니다. 이럴 때는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와 행복을 끌어당기는 말의 알고리즘. 이 책에 따르면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성장하기를, 이런 말을 가만히 묵상하듯 반복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읊조리다 보면 부정적 감정이 사라지고 말의 알고리즘이 바뀌면서 진정한 부와 행복을 끌어당긴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책에서 부를 끌어당기는 말 습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부와 풍요를 끌어당기는 말의 알고리즘. 습관적인 아니오는 성장을 멈추게 한다. 생각을 먼저 지배하는 것은 나 자신이지만 그 다음에는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거나 제안받았을 때 습관적으로 아니, 나는 못해. 해낼 자신이 없어. 그 일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해낼 수 있을지 생각하기보단 못하는 이유를 더 많이 생각한다.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의 방향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한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해낼 가능성 혹은 해낼 수 없는 가능성, 이 둘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말 그대로 가능성에 초점을 두면 가능해지고 불가능성에 초점을 두면 불가능해진다. 가능성에 주의를 두면 가능성과 관련된 아이디어와 해결책이 보이지만 불가능성에 주의를 두면 그 일을 해낼 수 없는 수많은 재앙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능성보다 불가능성에 더 쉽게 주의를 집중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실패가 두렵거나 도전하는 것보다 안주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경을 탓하고 능력을 탓하며 나이를 탓한다. 항상 핑계만 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SF 영화를 촬영해 넷플릭스에 진출하게 된 나이지리아 10대들의 이야기다. 그들은 각종 최첨단 촬영 장비가 필요한 SF 영화를 달랑 스마트폰 하나로 촬영하여 큰 성공을 이뤘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들이 자신들보다 어린 창작자들에게 해주는 조언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 있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더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못하게 돼요. 그러니 현재 위치에서 자신이 가진 걸로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닿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조언은 무언가를 배우기에는 혹은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라는 말에도 적용된다. 나이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습관적으로 정말 자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건 하기 싫다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바로 그 증거다.
미국의 국민 화가로 불리는 모지스는 75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01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 한국에서도 인기 있었던 드라마 시리즈의 원작인 초원의 집의 작가 로라 잉걸스 와이더는 이 책을 65세에 썼으며 이는 그녀가 쓴 첫 작품이었다. 일본의 시바타 도요 할머니는 본인의 장례비를 헐어 98세에 시집 약해지지 마를 출판하여 150만 부를 판매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으며 한국의 김두엽 할머니는 83세에 그림을 처음 배워 94세에 전시회를 열고 책도 썼다. 그러니 이제는 너무 늦어서 못한다는 말은 하지 말자. 무언가에 도전해도 시간은 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은 간다. 다만 결과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책 마인드셋의 저자 캐럴 드웩 교수의 자기 이론에 따르면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무엇을 성취하는지가 달라진다. 가능성을 믿느냐 아니면 불가능성을 믿느냐에 따라 성취할 수 있는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말이다. 삶에 예스라고 응답할지, 노라고 응답할지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렸다. 그 결과의 책임 또한 마땅히 자신의 몫이다. 인류의 발전은 가능성과 해결의 방향에 집중했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다. 개인의 발전도 마찬가지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다면 불가능과 한계가 아닌 가능성과 해결의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한계에 초점을 두는 언어 시스템을 가능성과 희망에 초점을 두는 언어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평소 쓰는 말이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도록 도와주는 말인지 멀어지게 하는 말인지를 먼저 점검해보자. 혹시 못하겠다, 할 수 없다, 부족하다, 어렵다는 핑계의 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가능성의 말로 언어 시스템을 바꾸어 보자.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쌓여 나만의 언어 시스템을 만든다. 그리고 그 언어 시스템은 내 인생의 항로를 바꾼다. 부와 성공은 원하는 사람에게만 온다. 삶은 부메랑이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언젠가 틀림없이 되돌아온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그대로 명중시킨다. 개구리와 다이아몬드라는 동화가 있다. 마음씨가 착한 동생의 입에서는 말할 때마다 보석과 장미가 나오고 마음씨가 나쁜 언니의 입에서는 말할 때마다 개구리와 뱀이 나온다는 내용이다. 말할 때마다 보석과 장미가 쏟아지는 동생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말할 때마다 개구리와 뱀이 쏟아지는 언니 곁에는 아무도 없다. 우리 주변에도 말할 때마다 칭찬, 감사와 같은 아름다운 말이 흘러나와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 말할 때마다 비난, 험담, 불평, 불만의 말이 쏟아져 함께 있는 것이 곤욕인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보석과 장미는 아닐지라도 개구리와 뱀은 절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고백하건대 저자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우리가 쓰는 말에는 비난, 험담, 욕처럼 정체가 확실한 부정어는 아니지만 부정어의 역할을 하는 말들이 있다.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역시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첫 번째는 부정어로 표현한 말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을 넣어 말하는 대신 원하지 않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을 넣어 말하는 것이다. 나는 건강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아픈 것은 딱 질색이야 라고 말하거나 나는 바나나를 좋아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파인애플이 정말 싫어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을 위주로 말하다 보면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아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그 말과 관련된 방향으로 주의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어로 표현하기보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언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그는 부정의 표현을 할 때조차 부정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그는 나는 불행하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말에는 불행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편안이라는 긍정의 단어를 사용하여 나는 편안하지 않아 라고 말하곤 했다. 두 번째는 대립의 접속사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가 여기에 해당된다. 부정어는 아니지만 이러한 접속사가 사용될 때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오기에 긴장을 가져오고 이는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다. 대부분의 앞의 말은 부정당하고 뒤에 오는 말은 사실로 인식되는 탓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을 떠올려 보자.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너는 너무 게을러.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나는 시간이 부족해. 이런 표현을 듣는 상대방의 마음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의 문도 닫아 걸게 만든다. 이때 경직된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접속사가 있다. 바로 양립의 접속사, 그리고다.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대신 그리고를 사용하면 두 문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양쪽의 마음이 모두 포용된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는 너무 게을러.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시간이 부족해. 이렇게 중간에 접속사만 바꿔서 말해도 저항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열린다. 더불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새로운 해결 가능성으로 시선을 돌리게 해준다. 세 번째는 단어의 표현 방향이 부정적인 말이다. 같은 의미라고 해도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중립어, 긍정어, 부정어로 나뉘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도적이라는 표현을 생각해보자. 이 단어는 객관적인 표현으로 중립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을 부정어로 표현하면 잘난 체하는 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긍정어로 표현하면 리더십이 있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같은 의미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 같은 의미라면 되도록 긍정어로 표현한 단어를 사용하자.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보자. 누가 들어도 명확한 부정적인 말이야 스스로도 자각하기 쉽고 상대방의 피드백으로도 알아차릴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겉으로는 부정적이지 않지만 의미 전달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말들이 있다. 이는 대부분 의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이라 그 영향력은 막강하고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 이를 염두에 두고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말을 사용하는 빈도를 서서히 줄이면서 좋은 언어 습관을 만들도록 해보자. 걱정하는 말은 현실이 된다. 두려워 말고 알려고 하라. 우리는 일상에서 걱정되고 불안할 때 두렵다고 말한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기 두려워. 면접 볼 때 실수할까봐 두려워. 등으로 말이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을 구분한다. 두려움이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생명이 실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감정이다. 이는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 즉각적 반응을 유발하여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주는 적응적 반응이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 신체적 위협을 당할 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다. 반면 불안이란 실제 상황에서가 아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을 떠올릴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 때 느끼는 감정이 불안이다.
두려움이 적응적 반응이듯 불안 또한 적응적 반응이다. 건강에 대한 불안, 주거에 대한 불안, 실직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불안 등 불확실한 미래에 다양한 불안을 느끼기에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기보단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안의 강도가 너무 커서 불안에 잡아먹혀 버릴 때다. 불안의 수위가 높아지면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피하고자 여러 가지 회피 전략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는 높은 확률로 부작용을 낳는다. 걱정도 그중 하나다. 걱정을 하면 적어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걱정함으로써 불안한 상황을 회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걱정은 불안의 크기를 더 부풀린다. 걱정할수록 걱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불안만 커지게 된다는 말이다. 지금 하는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심해져 두려움으로 번질 때 그 감정에 압도당하게 된다.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자신에게 말함으로써 마음속이 두려움, 불안으로 가득 차 두려워하는 나, 불안한 나가 되어 그 눈으로 스스로를, 주변 상황을,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 그럴 때 선택적 주의가 발동된다. 선택적 주의란 무언가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두면 유독 눈에 더 잘 띄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평소와 같은 조건의 상황이나 환경이더라도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자꾸만 그 물건이 눈에 띄는 것처럼 불안에 가득 찬 눈에는 그와 관련된 주변 단서들이 더 자주 눈에 띄고 그로 인해 불안이 증폭된다. 게다가 기분 일치성 효과로 인해 기분과 일치되는 기억이 더 잘 떠오르게 된다. 불안해지면 불안과 관련된 기억이 더 잘 떠오르게 되고 이로 인해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다. 걱정이 유독 많은 학생이 있었다. 그 학생은 중요한 기말고사를 앞두고 이번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휩싸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번 시험은 중요하니까 망치면 안 돼. 시험을 잘 봐야 해. 라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시험 날짜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공부해야 할 과목은 줄어들지 않았다. 불안해진 그는 과도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시험을 망치면 졸업을 못할 거고 졸업을 못하면 취업을 못할 거고 취업을 못하면 낙오자가 될 거고 결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등의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빠졌다. 그렇게 시험 기간 내내 책상에 앉아 최악의 상황만 머릿속에 그렸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시험 공부를 하는데 써야 할 시간과 집중력을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데 다 써버려 정작 공부를 할 수 없었다. 결국 부정적으로 예측한 그대로 기말고사 시험을 망치고 말았다. 한 번은 다음 같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하게 되어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되었단다. 그래서 속으로 이 멍청아, 왜 이렇게 떠는 거야? 떨면 끝장이야. 절대 내가 긴장하고 떠는 모습을 남들에게 들켜서는 안 돼. 그건 내가 무능하다는 걸 들키는 거라고. 이렇게 떨리는 것을 보니 오늘 발표는 망했다. 등과 같은 말을 자신에게 했다고 한다. 결과는 자신에게 했던 말 그대로였다. 불안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걱정을 사용했지만 되려 나쁜 결과를 맞이한 경우들이다. 나쁜 상황에 초점을 맞추니 불안이 커지고 그로 인해 정말 나쁜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다. 마음의 법칙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일은 결국 현실이 된다. 그렇기에 두려울 때는 자신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자신에게 일어나길 바라는 일에 초점을 맞춰 선택적 주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써야 한다.
그런 다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더라도 가난하고 만족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다. 김영민 교수의 책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에서 우리는 없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을 무시한다고 말한다. 없을 때는 그렇게 갖고 싶어 하다가 막상 손에 들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른 새로운 것에 눈독을 들이는 불만족의 무한 루프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만족을 모르는 사회 같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자신에게도 만족할 줄 모르고 늘 남과 비교하고 더 앞서가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최면에 빠져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평생 가도 행복해지기 어렵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세뮤얼슨이 행복 공식을 만들었다. 이 공식은 다음과 같다. 행복이란 소유를 욕구로 나눈 값이다. 즉, 내가 가진 게 아무리 많더라도 가진 것보다 가지고 싶다는 욕구가 더 크면 절대 만족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바라는 욕구의 수준을 낮춰야 한다.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혹시 자신의 욕구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과도하게 큰 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렇다면 높게 설정된 욕구 수준을 낮춰보자. 그 또한 만족감을 끌어내는 훌륭한 방법이다. 소유를 늘려서가 아니라 욕구 수준을 낮춰 행복해진 사례가 있다. 측만증 진단을 받고 필라테스를 다니게 된 내담자의 얘기다. 필라테스 개인 레슨을 받다가 그룹 레슨으로 전환해서 여러 명이 함께 수업을 받게 되었단다. 자연스레 자신과 다른 수강생들을 비교하게 되었다고 한다. 모두 동작도 잘 따라하고 날씬하고 예쁘고 자세도 멋진데 거울에 비친 자신은 너무나 볼품없어 보였단다. 남들은 저렇게 동작을 잘 따라하는데 자신은 왜 못 따라하는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들만큼 잘하려니 힘들고 짜증이 나고 스스로가 그렇게 초라하게 보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때 문득 자신이 과도한 욕심을 내고 있음을 알아차렸단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줬다고 한다.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거야.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왔잖아.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자. 그 순간 짜증나는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고 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기 싫어서 과도하게 잘하려고 욕심내게 된다. 이는 자기 비난이나 자기 혐오로 이어지기 쉽다. 이 내담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더 잘하지 못하는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자기 비난을 멈췄다. 그리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자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함으로써 과도한 욕구의 크기를 줄일 수 있었다. 더불어 이 말을 통해 타인에게 쏠려있던 시선을 자신에게 돌릴 수 있었고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만 집중함으로써 타인과의 비교로 짜증났던 마음이 뿌듯함과 만족감으로 바뀌게 됐다. 이 예처럼 남과의 비교를 통해 욕구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대인들은 자신에 대한 기준이 매우 높다.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말이다. 이런저런 성취를 해야 하고 원하는 몸무게에 도달해야 하고 외모는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그러나 자신에 대한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 보면 늘 자신에게 불평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때 도움이 되는 말이 있다. 바로 나는 지금 이대로 온전하다 라는 말이다.
현재 자신의 얼굴은 이번 생에서밖에 볼 수 없는 얼굴이라고 한다. 내 얼굴을 이번 삶이 아니면 다시는 볼 수 없다는 말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얼굴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겨야겠다는 마음을 일으킨다. 무엇이 되지 않아도, 날씬하지 않아도, 얼굴이 작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우리는 충분하다. 완벽할 필요 없다. 이미 온전하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자는 다른 세상에 산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비관주의자와 낙관주의자. 그 둘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산다. 긍정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틴 셀리그만 교수는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그 일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비관주의자와 낙관주의자로 구분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비관주의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어려움 혹은 불쾌한 일을 안정적이고 총체적으로 보고 내적 원인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안정적이라는 의미는 그 일이 오래 지속될 것이며 변하지 않을 거라고 여긴다는 말이다. 총체적이라는 의미는 그 일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내적 원인이라는 의미는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닌 바로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대로 낙관주의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부정적인 사건이 불안정하고 제한적이며 외적 원인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불안정적이라는 의미는 그 일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제한적이라는 의미는 그 일이 자기 삶의 일부분에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본다는 의미다. 외적 원인이라는 의미는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외부 환경이나 상황에 있다고 해석한다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비관주의자와 낙관주의자는 불쾌한 일을 경험할 때 서로 정반대로 해석한다. 비관주의자는 이 일은 오래오래 지속될 거고 절대 내가 바꿀 수 없어. 이 나쁜 일은 내 인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거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내가 무능해서야. 다 나 때문이야. 라고 해석하는 반면 낙관주의자의 경우 불쾌한 일은 이 일은 금방 지나갈 거야. 이 일은 내 삶 전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극히 사소한 일일 뿐이야. 그저 운이 나빴던 거야. 로 해석한다. 한편 이들은 불쾌한 일이 아닌 좋은 일을 경험할 땐 반대로 설명한다. 비관주의자의 경우에는 어쩌다 좋은 일이 생긴 것뿐이야.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내 삶이 달라지지는 않아. 그저 운이 좋았던 거지. 로 해석하는 반면 낙관주의자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좋은 일이 자주 생길 거야. 이 일이 내 삶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야. 언제든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 로 해석한다. 이렇게 비관주의자와 낙관주의자는 같은 경험도 전혀 다르게 설명한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시선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있는가? 과연 어떤 렌즈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자신에게 일어난 부정적인 사건과 긍정적인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나눠진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비관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낙관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긍정적인 사건보다 부정적인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불행과 행복의 방향이 더 극명하게 갈린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더 쉽게 그리고 더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 평소에 비관주의자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낙관주의자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자.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